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아직은 낮에 덥지만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진 거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꺼내 입는 가을 옷이 어떤 건 여러분을 10년 젊어 보이게 만들지만 어떤 건 오히려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옷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요, 패션은 단순히 멋부리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옷차림은 곧 내 품격, 내 자신감, 내 존재감이 됩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와, 세련됐다는 말을 듣고 또 어떤 분은 괜히 더 늙어 보이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비싼 명품도 화려한 장식도 아닙니다. 바로 가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을에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차림, 그리고 단번에 품격 있어 보이는 패션 법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스스로 거울 보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하고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칙칙한 전신 검정, 장례식장 패션. 가을 되면 가장 먼저 꺼내 입는 색이 뭘까요? 바로 검정입니다. 왜냐고요? 무난하고 때도 안 타고 어디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정은 날씬해 보인다는 말도 있죠. 맞습니다. 검정은 체형을 어느 정도 감춰주고 편안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신 검정은 가을 패션의 최악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게는 하지만 동시에 얼굴빛을 칙칙하게 만들고 전체 분위기를 무겁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마치 장례식장 패션처럼요. 패션계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계 인플루언서 안나 윈투어는 전신 검정은 너무 우울해 보인다. 마치 장례식 가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 연구 역시 흥미롭습니다. 검정 옷은 사람을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공격적이고 차갑게 보이게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내가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서 입은 검정이 오히려 남들 눈엔 차갑고 늙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네이비, 짙은 브라운, 차콜 그레이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전히 어둡지만 따뜻하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품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날씬해 보이려고 검정 옷만 고르다가 정작 늙어 보이는 인상만 남긴다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가을, 전신 검정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낡고 늘어진 니트, 방치의 상징. 여러분, 가을하면 떠오르는 옷이 있죠? 바로 니트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가을스럽다는 느낌을 가장 잘 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몇 년째 입은 낡고 늘어진 니트를 그대로 꺼내 입는 순간,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방치로 보입니다. 어깨가 처지고 소매가 늘어나 있고 보풀이 여기저기 올라온 니트. 입는 분은 편하실지 몰라도 보는 사람은 한눈에 느낍니다. 아, 저분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구나. 이게 왜 문제일까요? 패션 심리학에서는 옷차림은 자기 존중의 신호라고 합니다. 옷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반대로 낡고 늘어진 옷은 무심함과 피로, 때로는 체념까지 읽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똑같이 니트를 입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 니트가 아니더라도 관리된 니트는 몸을 단정하게 감싸고 얼굴빛을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니트는 얼굴까지 늘어져 보이게 만듭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보풀이 난 니트는 과감히 정리하고 심플한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니트를 준비하십시오. 색상은 베이지, 올리브, 네이비처럼 가을과 어울리면서도 피부톤을 살려주는 컬러가 제격입니다. 여러분, 니트는 추억으로는 남길 수 있어도 패션으로는 오래 남길 수 없습니다. 올가을, 낡고 늘어진 니트는 반드시 옷장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려한 패턴. 젊어 보이려다 더 늙어 보인다. 가을만 되면 꽃무늬, 큼지막한 패턴 옷을 꺼내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밋밋하면 늙어 보일까봐, 화려해야 젊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화려한 패턴은 나이를 가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이를 부각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큰 무늬가 얼굴 주름, 피부톤의 탁함까지 그대로 끌어내기 때문에 세련됨이 아니라 촌스러움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패션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한 패턴은 상대방에게 과잉 노력의 신호를 준다고요. 즉, 젊어 보이고 싶어서 애쓴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오히려 품격은 사라지고 불편함만 남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큰 무늬 대신 잔잔한 체크, 은은한 스트라이프, 단색 니트를 활용하십시오. 패턴이 눈에 띄지 않아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버건디, 카멜, 올리브 같은 가을색과 만나면 멋부린 티가 아니라 품이 있는 세련됨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젊어 보이려고 화려한 패턴에 의지하는 순간, 그건 젊음이 아니라 나이 듦을 강조하는 실수로 이어집니다. 올가을, 큰 무늬 옷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청소년풍 아이템. 젊어 보이려다 오히려 민망해진다. 가을이면 시장이나 쇼핑몰에 꼭 보이는 옷들이 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반짝이는 스팽글 티셔츠, 알록달록한 레터링 후드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옷을 보면 나도 좀 젊어 보이자 하고 한 번쯤 손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에 이런 아이템을 입는 순간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망해집니다. 패션은 나이를 속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나이를 품격 있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청소년풍 옷을 억지로 걸치는 순간 세련됨은 사라지고 어색함만 남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옷차림이 나이와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자기 나이를 부정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즉, 젊음을 얻기보다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청바지를 입더라도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 데님을 고르고 티셔츠 대신 심플한 셔츠나 니트를 매치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볍게 걸치는 재킷 하나면 젊은 티가 아니라 품격 있는 젊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젊어 보이는 패션은 결국 나를 더 늙게 만듭니다. 진짜 멋은 나이에 맞는 단정함에서 나옵니다. 올가을, 청소년풍 아이템만큼은 꼭 피하십시오. 다섯 번째, 너무 큰 사이즈, 너무 꽉 끼는 옷. 핏이 모든 걸 결정한다. 여러분, 가을 옷을 고를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이즈입니다. 첫째, 너무 큰 옷. 편하니까, 체형을 가려주니까 하면서 박스티, 헐렁한 바지, 큰 코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옷은 오히려 몸을 왜소하게 만들고 당당함 대신 옷에 묻힌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깨선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나이 들어 보입니다. 둘째, 너무 꽉 끼는 옷. 슬림해 보이려면 딱 맞게 입어야지 하고 고르지만 배나 팔뚝, 목선이 도드라지면서 불편한 인상을 줍니다. 몸에 힘을 주고 서 있어야 하니 자연스러운 여유도 사라지고 결국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패션 전문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핏은 가격보다 중요하다. 옷이 비싼지 싼지는 한눈에 안 보이지만 핏이 맞는지 아닌지는 누구나 즉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몸에 맞지만 딱 붙지 않는 적당한 여유의 핏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깨선은 정확히 맞추고 허리와 힙은 살짝 흐르는 듯한 라인을 고르십시오. 그 순간 값비싼 옷이 아니어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옷의 색깔보다, 디자인보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사이즈와 핏입니다. 핏이 맞지 않는 순간 아무리 좋은 옷도 제 값을 못합니다. 올가을 옷장을 열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옷 내 몸에 맞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에 절대 피해야 할 옷차림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거 입고 있었는데 하고 떠오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옷차림에서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알아볼 차례죠. 60대 이후 가을에 입으면 단번에 품격 있어 보이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가을 패션의 핵심 법칙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 매치의 힘. 색이 얼굴을 바꾼다. 여러분, 옷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색입니다. 디자인보다도 가격보다도 색이 먼저 인상을 결정합니다. 가을 패션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신 검정처럼 칙칙한 색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얼굴빛을 죽이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어울리는 색을 잘 고르면 피부가 환해지고 분위기가 세련돼 보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옷인데 색만 바꿨을 뿐인데도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가을 피해야 할 색은 뭘까요? 첫째, 칙칙한 회색입니다. 은은한 그레이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톤이 탁하면 얼굴이 확 늙어 보입니다. 둘째, 옅은 베이지. 밋밋한 피부톤과 겹치면 병색이 도는 인상을 줍니다. 셋째, 형광 컬러. 젊어 보이고 싶어서 입는 순간 오히려 어색하고 과해 보입니다. 반대로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카멜, 버건디, 올리브, 네이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색은 사람의 감정을 크게 좌우합니다. 카멜색은 안정감과 따뜻함을, 버건디는 고급스러움과 깊이를, 올리브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네이비는 신뢰와 단정함을 전달합니다. 모두 60대 이후에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품격을 살려주는 색입니다. 여러분, 옷의 색을 바꾸는 건 단순히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빛, 그리고 인생의 무대 위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올가을, 옷장을 열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색은 나를 살리는 색인가, 죽이는 색인가? 그 대답이 곧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소품 하나로 품격업. 작은 것이 전체를 바꾼다. 여러분, 가을 패션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 의외로 옷 자체가 아닙니다. 옷을 전부 새로 사지 않아도 작은 소품 하나만 제대로 활용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스카프 하나, 벨트 하나, 구두 한 켤레, 안경테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가장 먼저 스카프를 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피부톤이 쉽게 칙칙해집니다. 이때 버건디, 카멜, 올리브 같은 따뜻한 색감의 스카프를 목에 느슨하게 둘러주면 얼굴빛이 환해지고 단번에 고급스러워집니다. 반대로 검정 목도리는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벨트를 단순히 바지를 고정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벨트는 몸의 비율을 다시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긴 니트나 코트 위에 얇은 벨트를 매면 허리가 잡히면서
키가 커 보이고 몸도 고다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옷에는 브라운 가죽 벨트가 강력한 포인트가 됩니다. 단, 지나치게 두껍거나 금속 장식이 과한 벨트는 오히려 촌스럽게 보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 옷은 멀쩡한데 다른 신발 하나 때문에 전체 인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발끝까지 시선을 내리기 때문이죠. 가을에는 로퍼, 가죽 구두, 앵클 부츠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구두색은 옷과 맞추는 것보다 벨트 색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운동화를 신더라도 흰색이나 베이지처럼 깨끗한 색을 고르면 단정하고 산뜻한 인상을 줍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안경과 가방입니다. 두꺼운 검정테 안경은 얼굴을 무겁게 만들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대신 가을에는 얇은 골드나 실버테 혹은 브라운 계열 뿔테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가방 역시 번쩍이는 장식이나 로고가 크게 박힌 것은 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브라운이나 카멜톤의 토트백, 숄더백을 고르면 옷 전체가 고급스럽게 정돈됩니다. 여러분, 패션은 큰 돈을 들여서 옷장을 새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품 몇 개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작은 디테일을 보고 전체 이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올 가을 옷장을 정리할 때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소품은 나를 품격 있게 보이게 하는가, 아니면 싸구려로 보이게 하는가. 그 한 끗 차이가 결국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아우터의 법칙. 가을의 품격은 겉옷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가을 패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아우터입니다. 옷차림이 조금 단조롭더라도 겉에 어떤 아우터를 걸치느냐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가을은 아우터만 잘 고르면 절반은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트렌치 코트입니다. 가을 패션의 상징 같은 아이템이죠. 허리끈을 가볍게 묶어주면 체형을 정리해주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줍니다. 특히 베이지나 카멜톤의 트렌치 코트는 어떤 옷과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단, 지나치게 밝은 아이보리 색은 오히려 부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고 톤 다운된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디건입니다. 니트로 된 가디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늘어진 가디건은 피로하고 초라해 보이게 만듭니다. 어깨선이 잘 맞고 길이가 적당한 가디건을 선택해야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색상은 버건디, 네이비, 그레이 같은 기본 컬러에 포인트 컬러를 하나 더하면 한층 젊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재킷입니다. 재킷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신감을 입는 옷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형이 살짝 무너질 수 있는데 재킷 하나로 어깨선이 정리되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재킷색은 차콜, 카멜, 네이비 같은 톤 다운된 색상입니다. 여기에 흰 셔츠나 단색 니트를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터는 그 사람의 격을 보여준다. 옷이 조금 단순해도 겉옷만 제대로 걸치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안에 좋은 옷을 입어도 겉옷이 낡거나 촌스러우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트렌치 코트, 가디건, 재킷 이 세 가지 아우터만 제대로 갖추셔도 됩니다. 새로운 옷을 전부 장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우터 하나가 여러분의 인상을 지켜주고 나이 들어도 세련됨을 잃지 않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액세서리는 최소화하지만 포인트는 확실히. 여러분, 가을 패션을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액세서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반짝이는 목걸이, 크고 화려한 귀걸이, 손가락마다 낀 반지들. 이런 것들은 꾸몄다가 아니라 과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 과하면 우아함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액세서리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고른 액세서리 하나는 옷 전체의 품격을 끌어올립니다.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귀걸이를 한다면 진주나 작은 원석처럼 단정하고 은은한 것을 선택하세요. 목걸이도 큼지막한 금속 장식보다는 심플한 체인 하나가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시계 역시 중요합니다. 화려한 브랜드 시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시계 하나면 충분히 신뢰감을 줍니다. 패션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액세서리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추측한다고 합니다. 장식이 과하면 과시적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단정한 액세서리는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액세서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걸이 하나,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포인트는 확실하게 주어야 합니다. 얼굴에 가까운 귀걸이나 목걸이를 통해 시선을 끌면 주름이나 잡티는 가려지고 인상은 더 밝아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절제된 장식은 우아함을 만들고, 과한 장식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올 가을 액세서리를 고르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많이 걸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하나가 낫다. 이 한 끗 차이가 곧 품격의 차이를 만듭니다. 5번째, 웃는 얼굴이 최고의 패션, 표정이 옷을 완성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에 피해야 할 패션과 반드시 챙겨야 할 법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색, 소품, 아우터, 액세서리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어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 옷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니트와 가디건을 걸쳤더라도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순간 그 옷은 값비싼 명품처럼 빛이 납니다. 패션 전문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은 몸을 감싸지만 표정은 사람의 영혼을 감싼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웃는 얼굴은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한 건 젊어 보이는 억지 패션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입니다. 웃는 얼굴은 주름조차도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흔적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가을은 계절 그 자체만으로도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표정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으로 품격을 갖추되 마지막에 미소를 더하면 그 자체로 완성된 가을 패션이 됩니다. 결국 진짜 멋은 옷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옷이 얼굴빛을 바꾸고, 소품이 분위기를 바꾸고, 아우터가 태도를 바꿔준다면 웃는 얼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올 가을에는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값비싼 옷은 웃는 얼굴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옷장을 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옷 잘 입어야 한다는 거 다 알죠? 문제는 막상 옷장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겁니다. 오늘 뭐 입지? 이 모임에 이 옷 괜찮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늘 입던 낡은 니트, 편한 추리닝을 다시 꺼내 입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거울 속 내 모습에 먼저 실망하고 밖에 나가면 괜히 주눅 듭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을 하나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동네 마실 갈 때, 손주 학교 행사에 갈 때, 혹은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 나설 때, 이때 어떤 옷을 고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만 제대로 떠올리셔도 옷장 앞에서 훨씬 자신감 있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동네 마실 나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집 앞인데 뭐 어때 하면서 늘어진 추리닝을 걸치고 나가십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하긴 하지만 금세 지쳐 보이고 초라한 인상까지 줍니다. 이럴 땐 간단하게 바꿔보세요. 밝은색 니트에 따뜻한 톤의 조끼를 걸치고 다리에는 편안한 슬랙스를 입는 겁니다. 과하지 않은데 단정하고 이웃이 마주쳐도 당당합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손주 학교 행사입니다. 발표회나 운동회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모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괜히 젊어 보이고 싶다고 반짝거리는 옷이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꾸몄다, 튀려고 한다는 인상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 품위와 편안함입니다. 네이비 자켓에 흰 셔츠, 그리고 목에는 은은한 스카프 하나만 둘러보세요. 구두까지 깔끔하게 신으면 과한 티 없이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 살아납니다. 손주는 물론이고 친구 부모들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은 행사 자체보다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마지막은 모임 자리입니다.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거나 동호회 모임에 나갈 때 여러분, 이럴 때 무난하게 검정만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화는 활발한데 내 옷차림 하나 때문에 분위기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겁고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색을 바꿔야 합니다. 버건디 니트나 브라운 톤 재킷, 거기에 따뜻한 톤의 가디건을 매치해 보세요. 색 하나만 달라져도 인상이 환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옷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가을 패션에서 피해야 할 것들과 더 젊고 세련돼 보이는 법칙들, 그리고 상황별 실제 코디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옷차림을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진짜 패션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의관을 단정히 하여 스스로를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깔끔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옷차림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건 결국 내 삶을 대충 다루는 것이고, 옷을 정성껏 챙기는 건 곧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이 어떻게 보든 이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대접하는 옷이 필요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그래, 오늘도 단정하다, 나답다 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신감이 됩니다. 여러분, 가을은 본래 쓸쓸하고 차분한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이 주는 힘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품격 있는 색, 잘 고른 소품, 체형에 맞는 아우터, 절제된 액세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정.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내 인생을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비싼 명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옷장 속 단정한 니트 하나, 따뜻한 색의 스카프 하나, 그리고 곧은 어깨를 만들어주는 재킷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가장 값비싼 옷은 웃는 얼굴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여러분을 젊게, 품격 있게, 따뜻하게 빛나게 합니다. 올 가을 여러분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었다. 그 순간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가을, 품격 있는 계절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사람 나이 들어서 제일 바보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이 나이에 친구 하나라도 있어야지. 아닙니다. 그 말에 속아서 마음 다치고 인생까지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불편해도 내가 이해하면 되지. 말이 안 통해도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요, 참는 사람이 계속 참으면 결국 그 관계는 썩어갑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없는 사람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늙어서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요, 그 관계는 미련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의 없는 사람.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 사람. 영숙 씨는 60대 중반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모임만 나가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원래 그렇게 답답했잖아. 영숙이 너는 옛날부터 눈치가 없었어.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오는 길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친구와 만날 날이 다가오면 괜히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의 없는 사람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막말을 하고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죠.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친구가 아니지. 결국 예의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나를 지우게 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는 사람들이 친해지면 생기는 착각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내가 뭘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상대에게 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수를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했을 땐 80%가 사과를 했지만 친한 친구나 가족일 땐 30%만이 제대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고 예의를 생략한다는 것. 이게 바로 친밀함 뒤에 숨어 있는 무례함의 함정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하지만 예의 없는 사람은 당신을 감정의 배출구, 자존감의 밥으로 대할 뿐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끝마다 나를 깎아내리고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 오래된 인연이라는 그 무게가 결국 나를 짓누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는 웃고 있나요? 아니면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나요? 진짜 친구는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이지 내가 참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서적 구두쇠. 고맙다, 미안하다가 없는 사람. 현숙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매주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친구가 병원 갈 때도 태워다 주고 갑자기 일이 생기면 본인 약속까지 미루며 챙겨줬죠. 그런데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부탁하면 아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도 할 일 많아. 툭툭 뱉고 끝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나는 늘 도와주고도 속이 이렇게 허전하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만 계속 주는 것 같은 관계. 그 사람 입에선 절대 고마워, 미안해가 나오지 않는 관계.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는 단순한 표현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도움을 준 뒤 고마워요라는 말을 듣게 하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도와주고도 아무 표현 없이 상황을 끝냈습니다. 그 결과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관계 만족도가 2.4배 상승했고, 미안하다는 표현은 갈등 후 신뢰 회복 속도를 무려 3배나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그룹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에게 짜증, 거리감,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최근에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습니까? 미안해라는 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해온 모든 배려와 수고가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는요,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잘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양심 없이 관계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은 받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말 한마디는 아깝다 여깁니다. 결국 그렇게 관계는 조금씩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말라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정말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시한 채 그냥 정을 갉아먹는 존재는 아니었나요? 이제는 감정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정리할 시간입니다. 말은 작지만 관계의 운명을 바꿉니다. 고맙다는 말은 마음을 살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를 덮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진심으로 박수 못 쳐주는 사람은 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되려 내가 민망해졌던 적. 우리 애 이번에 회사에서 상 받았대. 했더니 돌아온 말. 요즘은 그런 상은 다 돌려가면서 주더라. 그런 거 받는다고 뭐 달라지나? 순간 기분이 뚝 떨어지죠.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기쁨을 기쁘게 받아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밑바닥엔 질투라는 이름의 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한다. 즉,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내 위치를 지키려 한다는 것. 그래서 남이 잘됐다는 말엔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들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감정 반응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가정하게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 반응을 실시간 생리 측정, 심박수, 땀 분비, 뇌파 반응,
을통해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질투 성향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성공 소식을 들은 직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격히 상승했고, 뇌파 검사에서는 분노와 불쾌감을 담당하는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배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불행의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기쁨이 자기 안의 결핍과 비교되어 고통으로 번지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은 그 사람 혼자만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쁨조차 위축되게 만들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그 침묵이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도 퍼져 있진 않습니까? 남의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 박수 한 번도 진심으로 못 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내 기쁨을 두려워하는 숨은 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용히,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네 번째, 말로 지배하려 드는 사람. 조언으로 포장된 통제. 미정 씨는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대화 시작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손해보는 거야.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처음엔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전부 나였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해. 결국은 내가 틀렸다는 얘기뿐. 미정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구랑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에 평가당한 느낌. 이게 바로 말로 지배하려 드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언어로 계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조언을 하는 척하지만 말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옳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너는 틀렸다.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니야. 넌 바꿔야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적이자 우위 확보의 도구인 셈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는 조언을 받는 사람의 감정 반응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잘못하고 있어. 처럼 상대가 강요처럼 말할 때 수용도가 60% 낮아졌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처럼 상대가 선택권을 남겨둘 때 반대로 신뢰감과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즉,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말 안에 지배 의도가 들어있느냐가 관계의 피로도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후회해. 내 말 들어. 이 말들이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리셨나요? 아니면 마치 넌 틀렸고 난 맞다는 판단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말끝마다 내 삶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을 정답처럼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의심하게 되고 내 선택이 작아지고 내 자존감이 자꾸 흔들립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말로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사람은 그 관계 자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5번째, 돈이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사람. 나 다음 주에 애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 근데 가방이 마땅한 게 없네. 지난번에 내가 맸던 거 있잖아. 그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딱 일주일만 쓸게. 처음엔 괜찮습니다. 아는 사이니까. 또 상대가 급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 한편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납니다. 왜 매번 나한테만 이러지? 이건 진짜 급해서일까? 아니면 나를 만만하게 본 걸까? 심리학자 필립 번스타인은 거절의 심리학에서 반복적 요청의 권리화 현상을 말합니다. 한두 번 호의를 베풀다 보면 상대는 그 호의를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줘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요청이 아니라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가방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친구, 막상 여행을 다녀온 뒤엔 아, 가방 너무 좋더라. 나도 이런 거 하나 살까봐. 근데 너 진짜 이런 거 잘 산다 하며 웃으며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음엔 스카프, 그 다음엔 선글라스, 나중엔 여행용 캐리어까지. 너는 뭐든 잘 사잖아. 난 돈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 이번에도 좀 빌려주라. 매번 그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넌 주는 사람이잖아. 그게 너 역할이지라는 은근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주지 않으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 망설이면 결국 침해당한 건 나 자신이다. 관계에서도 특히 돈이나 물건이 오가는 순간에는 더욱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편리한 ATM처럼 여기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나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비슷한 부탁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내 물건은 내가 아끼고 쓰는 스타일이라서. 이 한마디가 당신의 물건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경계선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꼭 곁에 둬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채워지는 법입니다. 누굴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지치고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끼어들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건 말이야 하고 훈수부터 두는 사람. 입은 열려 있는데 귀는 닫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선 속마음 한 자락도 꺼내기 싫어집니다. 말을 꺼낸 내가 바보 같고 괜히 상처만 남죠. 반대로 말도 안 되는 푸념을 늘어놔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래서? 하고 입 다물고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선 숨겨뒀던 속 이야기까지 툭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경청의 힘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중간에 끼어들고 판단하는 청취자, 다른 한 그룹은 끝까지 듣기만 하는 청취자. 결과는 너무도 극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선 사람이 회복됩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지고 불안은 줄고 상대에 대한 신뢰도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끼어드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이 오히려 더 망가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그리고 그건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지배하려 하고 잘 듣는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듣는 사람 곁에선 사람이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말 속에 숨은 마음까지 봐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이런 사람이 곁에 꼭 있어야 합니다. 조언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사람, 해결책은 없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는 게 훨씬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누가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아, 나도 그래 하며 내 얘기부터 하지 말고, 그래서 그땐 어땠어? 하고 물어주는 사람. 그 한마디면 상대는 사귀었던 마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말을 듣는 건 사람을 품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 수 있게 가만히 귀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축복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삶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말에 눈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사람, 당신 곁에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오늘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 한 사람 덕분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내가 실수해도 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그 실수 하나로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딱지를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참 기대를 말아야 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얼마나 쪼개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위에 서고 싶으니까요. 이런 사람 옆에선 숨도 편하게 못 쉽니다. 내가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물어뜯기기 쉬운 사람. 그런데 실수했을 때도 나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날이 있는 거야. 너는 원래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울컥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습니다. 실수도 감싸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틀린 문제를 내고 그 결과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왜 이걸 틀렸냐며 비판하는 피드백을 받았고, 다른 한 그룹은 이해해,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는 공감 기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후 참가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공감을 받은 그룹은 자신감과 집중력이 회복되며 다음 테스트에서 성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비판받은 그룹은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더 낮게 평가했습니다. 실수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실수를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 그럴 줄 몰랐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철학자 미셸 드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맹수처럼 굴고 자신의 실수에는 새털처럼 관대하다. 나이 들수록 실수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대신 그 돌로 함께 쉴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없다면 내가 그 등불이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서 웃어주고 괜찮다 말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마음을 얻고 인생의 관계를 지켜냅니다. 세 번째,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해주는 사람. 인정.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더 똑똑하다는 걸, 자신의 경험이 더 위라는 걸 은근히 말로 증명하려 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박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은 어때요? 자꾸 기가 죽고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요, 논리보다 관계를 택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생각이 바뀌네.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한마디로 우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실제 커뮤니케이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조언을 하더라도 지적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와 동의와 인정의 말투로 말할 때 상대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죠. 지적형 말투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방어심을 높였고, 반대로 인정의 말 한마디는 신뢰와 유대감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세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말에 맞고 틀림을 따지기보다 그 안의 마음을 보려고 해주는 사람.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우린 살면서 몇 번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적보단 이해를, 이기기보단 연결을 택하는 사람. 말로 상처 주기보다 말로 위로를 건네는 사람.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보물입니다. 네 번째, 그게 너의 매력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콤플렉스 하나쯤은 있습니다. 말이 느린 사람, 너무 말이 빠른 사람, 숫자에 약한 사람,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건 고쳐야 해, 그건 단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스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 적 있으신가요? 난 내 그런 모습이 참 좋아. 그거 너만의 매력이야. 그거 없으면 너 아니지. 이런 말 한마디에 사람은 살아납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게 네 번째로 꼭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의 연구팀은 연인과 친구, 가족 관계에서 자기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자기 콤플렉스를 드러낸 참가자에게 그건 내 매력이야 라고 말해준 그룹과 그건 좀 고쳐야 해라고 지적한 그룹을 나눠 자존감, 대인 신뢰 감정 안정성을 측정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받아준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실험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자존감이 상승했고 타인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반면 지적을 받은 그룹은 감정이 위축되고 심지어 관계 자체에 회의감을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바꾼 겁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단점이라고 여겼던 걸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 덕분에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되었던 기억. 그리고 우리도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약점을 털어놓을 때 그걸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안아줄 것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모난 부분까지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옆에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별로 연락도 안 했고 자주 만나지도 않았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이고 지쳐있던 마음이 잠시 쉬어갑니다. 심리학자 존 캐시오포 교수는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정서적 연결감이 강한 사람은 거리와 상관없이 뇌에 더 자주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자주 연락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건 무의식이 이미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야. 반대로 자주 보지만 떠올랐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피로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짐일 뿐입니다. 곁에 있다고 다 인연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은 단순히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의 쉼표였던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 사람과 멀어졌다면 오늘이 다시 다가갈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몇 명 안 됩니다. 이유 없이 떠오르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떠오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거꾸로 선택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맞추려 애쓰고 정작 나를 살려주는 사람은 괜히 미안해서 바쁠까봐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과 내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사람을요. 관계는 정리도 용기고 지켜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기준이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린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먼저 안부 전해보세요. 당신의 진심이 닿는 그 순간 이미 관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